이번 시간에는 85번입니다. 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사의 절차, 보통 내가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문제 인식이나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바로 조작적 정의, 추상적 개념을 조작하고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각본으로서 조사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보고서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지요. 결론에서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첨부한다. 이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첨부하는 것은 조사 설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독자의 수준에 맞게 작성을 한다. 그러죠? 눈높이가 돼야 되니까 본문은 가능한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기록한다. 조사 보고서는 명확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 자, 좋습니다. 자, 좋군요. 다음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다. 그렇죠.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에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당연히 높은 것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나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습니다. 조사해야 할 것을 제대로 조사했으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표본 추출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지요. 표본 조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측정에서 타당하다는 것은 반복 측정 시 동일한 결과가 중복되는 것이다. 반복 측정을 해서 동일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이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분석 단위 결과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경할 때 나타나는 오류. 집단에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한다. 분석 단위 결과를 개인으로 변경할 때,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경을 할 적에 이걸 생태학적 오류라고 한다. 집락적 표본 설계는 확률적 표집이지요. 군집 표집, 즉 집락 표집, 유층 표집, 즉 층화 표집, 그다음에 동감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은 확률 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단위의 결과를 집단에서 또는 집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개개인의 개별적 특성으로 맞게 이렇게 변형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문장은 좀 문제가 있군요. 86번에는 4번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개인의 특성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 가구 단위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86번은 4번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87번에 보시면 다음은 욕구 사정을 위해 경험적 자료를 산출하는 다양한 기법들이다. 정보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유리한 것은 지역사회 공청회가 되겠지. 홍계된 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지역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공개 토론, 주제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질문도 응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분위기나 의견을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은 바로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습니다. 88번에 보시면 동일 사례와 동일 개입 방법을 각각 다른 환경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동일 사례와 동일 환경을 두고서 각기 다른 표적 행동들에게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적절한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동일 사례와 동일 방법을 각기 다른 환경에 또는 동일 사례와 동일 환경을 각기 다른 행동 들에게 적용을 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합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 그래서 특히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특징, 장점, 그리고 PAB, 유기개인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PAB, 그리고
드물게 나오죠. 복수 기초선 설계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89번에 보시면 사회과학의 특성이 아닌 것은 수전 가능성, 객관성, 보편성, 간주강성, 계생 가능성, 경험받으면 검증 가능성, 그리고 구체성, 명료성, 추상성.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과 거리가 먼 것은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좀 방향이 다른 말이겠지요.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을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의 이론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준다. 가장 거리가 있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 연역법과 이내 삼렸군요.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역법과 귀납법은 각각 별개의 과학적 방법이다? 아니죠.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연역.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66번과 더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6. 상호 연계성 속에서 있습니다. 상호 연계성 속에. 이건 틀린 거지요. 연역법은 일반 명제로부터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가 그 일반 명제와 얼만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연역법은 실증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한다. 자, 연나도 보고 연역적은 실증적인 방법.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할 때 양적 연구는 일반화 가능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논리 실증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면서 연역적 접근법을 씁니다. 여기는 자연과학에는 사회과학처럼 또 자연법칙처럼 인간의 법칙에도 일반화된 법칙이 있다라는 명제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이번 사례는 얼만큼 합치가 되는가를 알아보는 또 연역적 접근을 하고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때문에 연역법은 주로 실증주의자들이 그 명제의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합치하는지를 알아보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귀납법은 연구 주제는 조사자가 가설을 가정하지 않고 관심 분야나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출발한다. 귀납법은 일정한 유형이나 규칙성을 객관적 수준에서 설명하고 임시적 결론을 내린다. 그렇죠?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번에 보시면 다음 변수와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수. 그렇죠. 이거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원인변수, 처치 자극, 실험 변수, 실험 처치 이런 단어로 씁니다.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영향을 반영해서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변수는 앞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매개변수, 독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70번에서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지요. 70번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결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위생변수, 원래 상관계수가 있는 두 변수 각각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제3의 변수로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원래 상관관계가 있는 두 변수 각각과 관련을 맺고 있는 변수로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참 어렵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위생변수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번에 보시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컨셉이죠.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 어떤 경험의 일반화가 포괄성, 추상성을 가지고 정리된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념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조작하라 하고 그로 인해서 내려진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사를 할 적에는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애매한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형성이나 가설 설정이 필요한 단계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단계는 가설 형성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적 정의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 속성과 사유적 현상을 어쨌든 연구의 대상을 연구의 관심과 초점에 맞추어서 정의한다. 근데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개념적 정의는 여기 틀렸군요. 구체적이고 일반적이며 사전적이며 객관적일 수 있는 이런 것은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추상적 개념들을 잘 대별하면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 또는 지수를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이나 지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추상적 개념들을 즉 개념적 정의를 잘 대변하면서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이나 대체 개념 또는 지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하는 작업이다. 바로 조작화라고도 합니다. 개념적 정의는 예로는 비행을 헌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1년간 몇 번을 절도를 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위반한 것으로 학자가 빠졌군요. 정의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지난 1년간 물건을 몇 번 훔쳤는가는 조작적 정의라고 조작적도 정의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단 연구에 해당되는 것은 종단 연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현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동태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패널 연구, 추이 연구, 동년배 연구,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가 있습니다. 답은 해당하지 않는 경험자 의견 조사. 경험자 의견 조사는 탐색적 조사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라는 것은 일반화를 전제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일반화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법칙성을 양적 연구는 법칙성을 질적 연구는 법칙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조사 연구 결과를 수치화하는 방법인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이 조사 결과를 해설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양적 연구는 유부자 관점, 에틱적 접근에서 연역법과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을 쓴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내부자 관점, 임의적 접근으로서 해석학적 접근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관련된 현상학, 해석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 신뢰도와 타당도. 그렇죠. 이것은 연구자, 각자 저마다의 주관적 경험과 가치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는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탐색적 연구에 효과적이다. 이주민 문화 적응 과정 연구에 유리하다. 좋습니다. 여기는 질적 연구 다 설명할 수 있고 비교표 보시면 됩니다. 96번에 보시면 니커트 척도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니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니커트 척도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때 문항은 높은 내적 일관성을 요구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항목들의 단순 합산을 통해서 서열을 결정하는 서열 척도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판단자를 쓰지 않아도 판단자를 쓰지 않아도 피조사자의 응답만으로도 문항 분석이 가능합니다. 니커트의 척도는 유사 등간법이 하나의 니커트는 서열 척도의 등간, 등간도 사용을 합니다만 하나의 문항으로 한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문항으로 한 현상을 측정을 합니다.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건 틀린 거고, 척도 구성 시 장점이 나와 있군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니커트 척도에 의해 얻어진 총점을 등간 변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척도 간격이 엄격히 일정 간격을 유지할지는 척도 간격이 엄격하게 등 간격을 유지할지 의문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간척도처럼 간주되기도 하지만 서열척도라는 것은 일정 간격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항 분석의 절차는 기술적 수준에서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다루고 있다. 자, 니커트 척도 나와 있군요. 하나의 현상을 여러 개의 문항을 통해서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니커트 척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97번에 보시면 서스톤 척도에 대한 설명 중 된 것은 서스톤 척도는 등간 척도의 한 내용이 되겠지요. 서스톤 척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스톤 척도, 이 서스톤 척도 틀린 것은 뭐냐면 등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등간 척도를 구성해서 만든 것이 서스톤 척도인데 문항 평가자들의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태도를 묻기 위해 수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문항 평가에 대해 의해 소홀히 평가된 내용은 제거한다. 각 문구에 대한 수치 부여는 엄격한 등 간격성을 가져온 장점이 있다. 여기에는 문제는 서스톤 척도의 문제점은 일정한 간격성이라고 전제는 하지만 일정한 간격성이란 단어가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등 간격성, 일정 간격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문제점이 등 간격성의 비현실성을 내세웁니다. 연구자가 임으로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보다 척도의 타당도를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98번에 보시면 신뢰도 평가 방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유사한 형태의 두 개의 측정 도구를 만들어, 이건 대한양식법, 복식양식법, 그냥 일반적으로 동형검사가 되겠네요. 각각 동일한 대상에 차례로 적용하여 봄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한, 더 이상 볼 것도 없군요. 동형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 역사 요인의 영향이나 성숙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만든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인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동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반분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분 신뢰도는 전후반분법이든 기후반분법이든 역시 반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동형만큼이나 반분이란 개념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일깨하는 문항 내적 합치도, 즉 내적 일관성 척도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9번에 보시면 이론 강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를 썼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보통 사회과학에서 어떤 청중이나 인간 집단들을 분석할 때 분석자가 자기가 객관적이라는 착각 속에서 마치 내담자라고 할 수 있는 청중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현상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도대체 관찰자 연구자인지 관찰 연구 대상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주의만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신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큰 배려라는 것처럼 그 청중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현상을 파악하려고 함으로써 관찰자와 관찰 대상,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구별이 안 되는 애매한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엉뚱한 해석을 내놓게 되는 그런 그 경우를 바로 피란델로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피란델로 효과가 있다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100번에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와 있군요. 빈곤선후 연구, 최저생계비 연구의 과학적 접근, 런던 빈민조사 부수가 있지만 또 이를 1901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1차 빈곤, 2차 빈곤의 개념을 설정한 것은 로쿠시 빈곤조사, 노동자 개별 전수조사를 지켜갔던 라운트리가 있습니다. 라운트리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를 통하여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을 구분한 사람은 바로 라운트리가 되겠고, 르플레는 사례조사의 연구자라고 하죠. 르플레 좋습니다. 다음에 101번에 보시면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일반 명제죠. 일반 명제를 정리해놓고 누구나 일반화를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로 접근하는 것은 연역적 접근이고 보통 양적 조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이론이 존재할 때 귀납법을 사용하며 이거 틀린 거군요. 기존의 이론이 존재할 때 가설을 만약에 이런 법칙일 때 여기다가 무엇을 가미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 설정. 우리가 가설을 말할 적에 노트 종류했습니다만 두 법칙 간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그랬지요. 그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좀 더 한다면 또 다른 설명한다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입니다. 봄에는 꽃이 핀다. 하나 일반 법칙이고 거기에다가 겨울에도 봄의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형성해주면 꽃이 필 것이라는 가설에 각해서 진달래도 무궁화도 또 찔레꽃도 또 장미도 백합도 다 갖다 놓고 하나를 검증해가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바로 연역적 접근입니다. 그 때문에 기존의 이론의 근거에서 내린 잠정적 결론을 활용해서 하나를 실증해 나가는 방법은 연역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 그러다가 기존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는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직접 개입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은 틀린 거군요. 귀납법은 관찰에서 시작해서 일반 원리로 전개가는 방법이다. 연역법은 일정 연구 주제를 가설 형태로 만든 후 이 가설을 증명할 만한 근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실증이지요. 결론에 대한 증명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귀납법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한 후 내린 결론을 잠정적 결론이다. 귀납법에서 귀납법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하고 내리는 잠정적 결론. 보통 경험의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말장 나누면 좀 다칠까봐 하기 때문에 2번이 워낙 적나라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옵니다만 5번도 만약 객관식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의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정답인 것이고 여기는 잠정적 결론이나 잘못 내리면 이게 가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할 뿐입니다. 102번에 보시면 탐색적 조사와 거리가 먼 것은 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사전 예비 조사를 탐색적 조사,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 설계를 파일럿, 예비 조사라고도 하며 조사 설계를 확장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예비 조사이므로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다.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 사적이 아니라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실시한다. 문헌조사, 경험자조사, 특례조사 등이 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는 설명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3번에 보시면 생태학적 오류. 자, 우리가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 생태학적 오류와 환원주의적 오류가 있습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가구 단위의 오류라고 하는데 집단이나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개별적 특성에 결부시키는 오류. 그 지역이 그렇다면 너도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오류는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 개별적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단에 내가 전에 알던 놈이 그랬다면 걔가 어디 출신이거든 그 지역에 있던 다 그래 이렇게 집단에 확대시켜서 이끌어가는 것은 환원주의적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또 개인 특성의 관찰 결과를 집단이나 조직에 결부시켜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로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생태학적 오류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지역을 분석 단위로 한 결과를 그 지역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104번에 보시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단지 제3의 변수로 말미암아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3의 변수를 보통 제3의 변수, 이건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두 변수가 서로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다.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 이런 관계를 가식적 관계라고 합니다.
독립변수와 이건 독립변수와 종속이 드문 문제입니다만은 인과관계가 단지 제3의 변수로 말미암아 발생했는데 두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 이 관계를 가식적 관계라고 한다. 그냥 단어 봐주십시오. 가설에서 나타난 변수로 적절한 것은 다음 가설에 나타난 변수. 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 위험이 높을 것이다. 가설에서는 빈곤 위험이 높은 빈곤 위험이란 것만 나와 있지 어째서 무엇 때문에 빈곤 위험이 높은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여기는 빈곤 위험이 소위 종속 변수로만 나와요. 왜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빈곤 위험. 그래서 변수는 답은 4번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할 때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변수. 굳이 따진다면 원인변수, 처치 자극이라고 하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개입으로 인하여 나타난 실험 연구의 결과, 변화의 추이 이런 것이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높은 빈곤 위험이 바로 종속변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6번에 보시면 다음 변수의 측정 방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명목변수, 강의실 로수와 같은 명목변수가 되겠지요. 등간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성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이런 변수를 등간변수, 사회복지학생 A, B, C라고 하는 것들은 명목변수에 불과하죠. 이름을 대시해서 부르는 거니까. 다음에 서열변수, 등급, 석차 또는 키순 번호 이런 것은 바로 서열 변수가 되겠고, 다음에 섭씨 온도, 지능지수 이것은 동간 변수가 되겠습니다. 동간 변수. 비율 변수는 무게, 절대 0점, 출발점이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변수로서 절대 0점을 전제하는 것은 비율 변수. 길이, 높이, 무게, 넓이,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은 전부 비율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명목 변수 가와 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7번에 보시면 최근 장애인 고용률이 사회복지계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 지금 현재 우리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직의 선발이나 임용은 소속 구성원의 3%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두는 이런 사업장에서는 5% 이내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고용률 나와 있죠. 고용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의 개념으로 나올 때 절대 0점을 전제로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108번에 보시면 신뢰도 평가 방법으로 위생변수, 반복 검사로 인한 주시험 효과가 큰 방법은 신뢰도 방법으로, 신뢰도 평가 방법은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내적 합치도 등이 있는데, 거기 대안법이라는 것은 동형검사 신뢰도를 말하는 건데, 위생 변수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역사 변인이나 성숙 변인으로 인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그런 것은 재검사 신뢰도가 되게, 독일어 반복검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9번에 보시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두 가지 측정 방식을 개발하여 두 특정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의 타당도는, 타당도에 보면은 구성 타당도 또는 구인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측정 방식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해서 얼마나 동일한 속성이 나타나느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좋은 타당도의 검사 도구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는 전혀 상이한 개념을 똑같은 검사 방법을 통해서 검사한 결과 그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면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낮다, 제대로 구별해주고 있다 해서 좋은 검사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동일한 개념을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검사해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은 아주 좋은 구성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전혀 다른 개념을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해서 상관 개수가 낮게 나타나면 판별 타당도, 변별 타당도 또는 차별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좋은 타당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렴 타당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4번을 나눠가지고 대단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론을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해서 마감을 짓고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실천방법론에서 실천론, 실천기술론 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